네, 육천선 고지를 밟았던 환희는 잠시였고 중동에서 시작된 전쟁의 불씨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급락과 급등, 현기증 나는 롤러코스터 장세에 투자자들의 마음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죠. 지금 시장은 과연 도망쳐야 할 때일까요? 아니면 공포 속에서도 버텨야 할 때일까요? 키움증권의 전략가 한지영 연구위원 그리고 우주산업 섹터 최초 애널리스트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원과 함께 경랑 속 시장의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전쟁권 지금 시작합니다. 네, 격동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두 분이 주신 한 말씀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한지영 연구위원님은 변동성에 반응하지 말고 실적 펀더멘털에 대응하라. 네, 이러고 싶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좀 노하우를 같이 고민을 하고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출연을 했습니다. 야, 네.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되죠? 그 요즘의 시장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정말 그 매일매일 새 역사를 쓰고 있잖아요. 예. 방향성이 위로 됐던 아래로 됐던 그 시장의 주가 변동성이 엄청나고 그 시세를 보고 있으면은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저는 손실의 리스크를 키울 수 있으니까 지금은 주가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기업의 가치나 또 증시 전반의 펀더멘털 그간 우리가 코스피가 이제 3천, 4천, 5천, 6천까지 왔을 때 그 동력들이 훼손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쪽들로 저희가 무게 중심을 두고 가면은 이러한 장세 속에서 손실을 좀 최소화하고 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좀 대응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호가창 보지 말라는 말씀이네요. 안 보는 게 좋은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볼 수밖에 없지만 네. 이제 그 본업이 있으신 분들을 이제 다른 그 매일매일 시세를 지금은 안 보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정의훈 연구원께서는 전쟁과 스페이스X 우주 산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주셨는데 최초의 우주 산업 섹터 애널리스트로서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어떤 네. 의미입니까? 이게 제가 처음으로 우주산업 자료를 쓴 게 2021년이거든요. 그런데 최초라고 이렇게 좋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산업에 대한 우주산업이라고 표현도 잘 안 했었고 우주 테마성으로 이제 시장에서 좀 많이 취급을 받았다가 지난해부터 굉장히 이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역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의 성장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고 거기에 불씨를 붙인 게 이제 지난해 12월 달에 스페이스X 상장 관련된 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이스X 상장 관련된 보도가 나옴과 동시에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모든 이제 우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이제 가파른 상승폭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뒷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저는 올해뿐만 아니라 추후에도 계속해서 이 같은 좀 관심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테마성 움직임으로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적인 구조적인 변화라든지 그 속에서의 좀 트렌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면 투자하시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이 그냥 우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전쟁 방산하고도 또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그래서 더더욱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로 오셔서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떨어진 전쟁 유탄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이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라는 정말 예상 못한 변수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급등락을 반복하는 시장에 대해서는 증시 과열 부담 해소와 밸류 매력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있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지금 시장을 해석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먼저 한지영 위원께서. 네, 뭐 그 과열 부담을 해소는 할 타이밍이었죠. 사실상에 네. 연초 이후로 우리나라가 그 지난주 금요일까지 2월달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 전 세계 압도적인 1위였고 그렇죠. 지난주 흐름만 봐도 그 저도 이제 주변의 분위기를 보면은 되게 신기한 현상이 주식 안 들고 있는 사람도 불안하고 들고 있는 사람도 불안하고 이런 상태였는데 다들 그래서 어느 정도는 3월 달 들어가면은 조정 한번 받고 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조정이 숨 고르기 조정이 아니라 거의 숨 넘어갈 듯한 조정을 받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에 지금 체감상의 하락 그 정도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다행히 그 불가피하게 그 조정을 세게 맞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과열 부담 일부 덜어냈다. 여기에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저희가 좀 이거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당분간 그게 당분간이라는 시점이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한 2, 3주 정도는 지금과 같은 좀 변동성 장세는 저는 계속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신규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신규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들이 공급이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새로 들어온 자금들의 성격을 보면은 네. 약간의 이제 그 군집 행동 이런 것들이 많이 가미가 됐습니다. 초기에 들어왔을 때 뭐 밸류에이션 분석이나 뭐 산업 분석하기보다는 어떤 종목이 좋대, 어떤 것이 주도주래, 뭐 유튜브 보니까 이 주식은 계속 모아가래 이런 식으로 비슷한 그 방송과 혹은 콘텐츠를 보면서 따라 사다 보면은 올라갈 때에도 신나게 올라가지만 빠질 때도 격하게 빠질 가능성들이 그렇죠. 높습니다. 지금이 저는 딱 그런 장세니까 일단 저희가 그 아까 제가 중심을 잡고 대응을 하자라는 것과의 같은 맥락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매일 일간 단위의 가격 움직임에 반응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그야말로 밸류에이션과 펀더멘털을 정확히 우리가 분석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너무 포모가 심해지다 보니까 그냥 들어와서 묻지마 투자하는 식으로 가는 거 우리가 지양해야겠습니다. 정의훈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말 변동성 장세다. 그러니까 사실 얼마 전에 이제 큰 하락폭이 있기 전에는 유동성 장세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물론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튼튼하게 올라가는 것도 있었지만 여기 많은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지수 상승을 저는 좀 견인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예기치 못한 그런 외부 변수로 인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이제 많은 하락폭 이후에 변동성이 많이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 같은 변동성이 단기에 그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심한 장세이기 때문에 꼭 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급하게라고 하는 거는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번 같은 주가의 찬스는 다시 안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물론 다음 날 또 오를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음 날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좀 부안해동하기보다는 조금 더 만약에 제가 비중이 컸다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비중을 좀 줄이고 그 변동성이 줄어드는 시점까지 좀 기다리는 것도 투자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좀 서퍼들도 계시잖아요. 예. 이런 찬스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좀 여러 기회를 잡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침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관망하는 태도, 비중을 줄이고 좀 관망하는 태도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매일매일 그 시시각각 변하는 호가창 들여다보고 있으면 정말 제정신을 유지하기 힘든 것이 바로 요즘 장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전쟁도 전쟁이지만 트럼프 변수라는 어떻게 보면 참 예측불허한 이 부분을 더 크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과 이란의 충돌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또 여기 금융시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반응할 변수가 무엇인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대부분 분들이 지금 현지에서 전해진 소식을 보고서 네. 사후적으로 지금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시각각 지금 전황이 변하고 있잖아요. 미국 이틀 전만 하더라도 미국과 이제 이란이 뭐 CIA를 통해서 물밑 협상을 뭐 그런 하고 얘기까지 있다. 나왔었죠. 그러면 전쟁 금방 끝나겠네 했다가 오늘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공격 범위 확대하고 또 미국은 이제 쿠르트 반군을 이용해서 대리 지상군을 예. 펼치고 이란은 또 유조선을 피격하고 이런 식의 사태가 벌어지니까 상황 전개를 예측하기가 일단은 전쟁 자체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주식시장 입장에서 금융시장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는 유가의 향방인 것 같습니다. 유가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올해 세워놨던 아니면 작년부터 세워놨던 기본적인 탑다운상의 시나리오를 바꿔버릴 만한 예. 리스크가 있죠. 어떠한 시나리오냐? 대부분 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인플레이션 압력, 관세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낮으니까 연준은 뭐 캐비너시 체제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올해 2번 금리 인하는 할 거야. 이게 저희가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갖고 있던 유가가 변동이 생각들인데 없다는 전제 아래서 그렇죠. 그러고 있죠. 유가가 이렇게 갑자기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이거는 판세가 바뀔 수 있는 거죠. 뭐 저는 러우 사태처럼 극단적인 뭐 그 유가 폭등,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급등, 연준의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상 그 루트를 보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를 약간 워스트 시나리오 한 켠에 넣어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미 지금 유가 보면은 84불 정도 조금 전에 방송 들어올 때 보니까 올라와 있더라고요. 불안불안하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번 전쟁에 대한 그 가격 리스크를 프리미엄을
상당 부분 선반영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과거 러우 사태 때에도 그렇고 걸프전 때에도 그렇고 중동발이나 지정학적 사건으로 인해서 그 유가가 폭등했을 때 초기에 한 달에서 두 달 동안 30% 정도 올랐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1월 초부터 봤을 때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제가 왜 1월 초라고 하냐? 지금 트럼프가 지난주 금요일에 그 주말에 공습을 했잖아요. 그럼 예.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제 이란 전쟁이 그 리스크가 유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시점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올해 1월 초부터 있었습니다. 항모를 그쪽으로 그쵸. 집결시키고 했죠. 우리나라 증시만 국장만 그냥 아예 뭐 그런 거 상관없고 일단 올라가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면 이렇게 올라가자 우리나라만 이거를 반영 안 해왔지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 글로벌 뭐 금이나 그다음에 외환시장 그리고 원자재 시장 다 이런 것들 1월 달부터 반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월 초에 유가가 50불대 후반이었어요. 지금 이제 80불대 중반까지 올라왔으니까 대략 거의 뭐 30% 정도까지는 반영을 해왔다. 그래서 저는 뭐 여기서 유가가 오늘이간 혹은 다음 주에 뭐 90달러를 뭐 트라이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레벨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저는 길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분히 지금은 이제 저희가 전쟁 뉴스 플로에 따라서 불안해하고 혹은 또 기대감도 갖고 여러모로 심리가 변동할 수밖에 없는 거긴 하지만 과거에 그 전쟁에 있었던 그 유가 변동성, 유가의 흐름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지금 여기서 국제 유가의 추가 급등 그리고 인플레이션 폭등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이런 식의 워스트 시나리오는 아직 가격에 반영할 때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정의훈 연구원께서는 뭐 이제 뭐 우주항공과 이제 방산 쪽을 커버를 하시니까 이 부분이 또 전쟁하고 또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잖아요. 이 미국-이란 이거 어떻게 전개될 것 같은 예상을 하십니까? 결국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지금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연구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또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트럼프 생각이 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뭘 중요하게 여길까라고 하면 중간선거거든요.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이제 다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선거에서 지금 굉장히 좀 위험도가 불거지는 경우에는 전쟁이 장기화가 되거나 예. 혹은 인명피해가 더 많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유가가 많이 오른 상태가 더욱더 지속이 돼서 이게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본인이 굉장히 좀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는 좀 막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란 입장에서도 사실 많이 무서울 거예요. 지금 지도부 입장에서도 그 강력함을 맛봤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좀 보복에 대한 액션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게 전면전까지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뒤에는 뭐가 남게 되냐? 불안감이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 중동 국가들이라든지 유럽 국가들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전쟁에 대한 불안감은 남게 되면 거기가 뭘로 이어지냐면 무기에 대한 수요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사실 무기에 대한 수요가 많이 없었던 이유가 전쟁도 안 났던 것도 있었지만 사실 핵에 대한 이 무서움 때문에 재래식 무기에 대한 니즈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천군이라든지 국내 무기 관련된 수요들이 엄청 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로 추가가 되는 게 재래식 무기의 등장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우주 산업, 특히 위성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메네이를 타격했을 때의 그 사진, 전후 사진을 보면 굉장히 고퀄리티의 선명도가 나오는 사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위성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대전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 이란에서 통신이 두절됐을 때 통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저궤도 위성 통신을 위해서 통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치게 되면 같이 좀 관심도를 많이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산업 판도까지도 바꿀 수 있는 어떤 전쟁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잖아요. 신기술 만들어내고 산업 판도도 바꾸는 그런 결과를 빚는데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한재영 위원님, 사실 이번에 우리 사실 올 들어서 반도체 덕에 이렇게 쭉 코스피가 올랐는데 또 그렇죠. 거꾸로 이번 주에 그렇게 이틀 동안 그 폭락을 했던 것도 네. 역시 반도체가 그렇죠.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우리 체력인 동시에 아킬레스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시장 측면에서 네. 봤을 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아킬레스건일 수는 있는데 그 아킬레스건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 잘 안 끊어지는 예. 저는 그런 아킬레스건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왜냐하면은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글로벌 수요가 정말로 둔화가 될까? 예전에 러우 사태처럼 예. 저는 아직까지 중동 사태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 또 기업들이 하이퍼스케일 업체들 미국의 AI 업체들이 야 이거 전쟁 났으니까 상황 어떻게 될지 모르니 AI 투자 줄이자
이렇게 할까? 저는 그건 그렇게는 아니죠. 안 보라고 생각해요. 예. 오히려 더 AI 투자를 늘리게 만드는 그 또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 이번에 이제 그 전쟁 때 미국이 팔란티어랑 이제 클로드 AI 이제 모델 그들의 AI 모델 활용해서 엄청난 정보력과 수집력들을 보였잖아요. 이게 저는 국가들의 그 AI 안보에 투자는 소버린 AI 수요를 더 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3월 초에 이제 맥킨지에서 소버린 AI에 대해서 좀 그 나온 보고서들을 좀 참고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향후 뭐 2030년까지 전체 AI에서 30% 정도가 민간이 아니라 국가 단위 그 소버린 AI 수요로 늘어날 거다라는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저희가 AI 쪽에 반도체 쪽에 투자 포인트를 둘때 그 일반 뭐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의 이제 AI 투자 수요 이걸로 저희가 좀 많이 봤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투자 수요가 더 파이가 커지고 있는 그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최근에 이렇게 흔들리는 거는 저는 반도체의 뭐 구조적인 취약성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를 중심으로 너무나도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우리나라의 포트의 비중들이 너무 높아져서 그거를 이제 리밸런싱하는 차원도 있을 거고 또 전략적인 차익 실현하는 성격도 있지 이게 뭐 예전에 어디 뭐 외사 보고서에서 윈터 이즈 커밍 이제 반도체 팔자 뭐 이런 식의 반도체 가격 흐름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많이 팔았지만 외국인들의 반도체 주식 수는 줄지 않았다. 그쵸.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질문 드려야 될 게 아까 유가 얘기 잠깐 하셨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 유가에 아주 취약한 네. 경제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까 뭐 월스트 시나리오는 아직 반영이 안 네. 됐다고 그러셨는데 이 앞으로 시나리오 어떻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유가에 취약하다는 게 뭐 중동산 원유 우리나라가 이제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뭐 60에서 70% 되니까 중동 쪽에서 유가가 저렇게 폭등을 하고 물량 차질이 생기면은 한국 기업들도 채산성들이 악화가 되고 이게 또 예전에 22년도 때에도 우리나라 기업들 이익이 망가졌던 핵심 요인 중 하나가 유가가 올라가면서 생산성이 그 전체적인 마진이 그 악화가 되면서 이익이 줄어들고 이런 식의 부정적인 사이클을 탔거든요. 지금 그러한 상상력들을 지금 발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엔 유가가 여기서 얼마나 이 80불대 혹은 좀 더 그 위로 오버슈팅이 돼서 90불대 이상의 레벨을 얼마나 지속하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정부에서도 조금 전에 이제 상황들을 살펴보면은 중동산 유해산 원유들 지금 600만 배럴 도입한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미국도 트럼프 정부 측에서 원유 안정 대책들을 계속 좀 강구를 하고 있잖아요. 또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뭐 이란은 공식적으로 뭐 본인들이 폐쇄를 하지 않았다. 라면서 좀 부인을 했지만 사실상의 폐쇄된 상태인데도 지금 미국 해군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너희들을 보여줄 테니까 지나가라 이런 식의 지금 액션 플랜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유가 여기서 그렇게 올라갈까? 저는 이런 이 고유가 그 폭등한 유가의 지속성 저는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지금은 노이즈가 되고 있긴 한데 그 노이즈가 현실화돼 가지고 한국 경제가 정말로 취약을 해지고 우리 기업들의 그 마진이 악화가 되면서 뭐 주식 시장도 그렇고 경제 자체가 악화열로를 걷는다. 저는 그 시나리오는 그렇게 지금 높게 가져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훈 연구원께서는 이 아무래도 이제 이 방산 우주항공 섹터 보니까 연초부터 꾸준히 강세를 보이다 이번에 또 출렁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지정학 리스크 단순히 미국 이란 간의 충돌뿐이 아니라 앞으로 어디서 뭐가 터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섹터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변동성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그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미 지난해부터 미국 내 우주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였어요. 그래서 물론 그게 12월 달에 스페이스X가 등장 이후에 더 이제 상장 이후에 상장 썰이 나온 이후에 더 많이 오를 것이라고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우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우주산업 자체가 지금까지는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았다가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게 비싸다 싸다에 대한 논쟁이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우주산업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우주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저는 뷰는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지만 단기 변동성 자체는 좀 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기회가 왔을 때 좀 어느 정도는 좀 담아두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줄어들지언정
국가 간에 이제부터는 뭐가 남아 있냐면 위성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는 이어질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루아침에 뭔가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무기랑 비슷한 것처럼 만들고 싶다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 간에 물론 투자량은 늘어나겠지만 당장의 위성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그런 국가 단위의 수혜를 좀 받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좀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보시면 좀 더 투자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태가 산업 구조 변화에 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물론 단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면서 좀 취약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산업적인 펀더멘탈만 놓고 봤을 때는 전혀 부정적인 뉴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고요. 오히려 좀 가속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방산을 예. 굉장히 반도체 말고도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업종인데 방산 같은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로 보면은 이거 예전과는 다르게 슈퍼 사이클이다. AI 때문에 구조적인 성장 사이클에 진입했다. 이런 식의 지금 내러티브가 굉장히 잘 통용이 되고 있잖아요. 예. 저는 방산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는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인 그 각국들의 이른바 분쟁 자본 지출, 국방비 지출이 수주 잔고를 계속 늘리면서 이들의 실적 가시성들은 계속 담보하게 만들어 주는 게 저는 방산 업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더 어떨까? 그래서 이 반도체가 워낙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포모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를 따라가자니 너무 높은 것 같고 그럴 때 어떤 대안으로서 이 방산이나 뭐 우주항공 섹터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국내에 있는 투자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금을 전부 다 빼거나 이렇게 다 예. 달아나거나 그런 그건 사태는 아니죠. 안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엔 다음 스텝이 뭘까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연구원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 사이클이 그러니까 AI 관련된 산업의 붐 자체가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또 이어지겠지만 그 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요소들은 뭔가 봤을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무기 수요로도 이어질 수 있겠구나. 혹은 첨단 쪽으로 이어지게 되면 드론이나 위성군에 대한 수요로도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좀 나래티브가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담아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은 전쟁 중인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좀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또 담아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여쭤보도록 하죠. 사실 전쟁 때마다 시장은 크게 흔들렸고 네. 그리고 이후 흐름은 조금씩 달랐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과거 미국이 그 9.11 테러 때보다 네. 더 빠진 날도 기록을 일간 했는데 하락률이 그 역대 1위를 불가피하게 경신했죠. 원치 예. 않았지만. 네. 그래서 이 중동 사태 이후 우리 시장 흐름 이것이 그냥 전쟁이 수그러들면은 네. 그냥 원래 가던 대로 계속 갈지 아니면은 그 위엔 좀 다른 양상을 보일지 그것도 궁금한 것 같아요. 그냥 전쟁이라는 거는 지금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들이 예. 지금 일어났잖아요. 그 과정에서 주식시장도 바보는 아닙니다. 체득을 해오고 그거를 후세에 기록을 남기면서 데이터로 남겼다. 예.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험을 남겼죠. 그쵸. 우리에게. 원치 않았지만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면 안 됐지만 그래서 과거에 뭐 중동 전쟁이나 9.11 테러 걸프전 이런 역사적 또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역사적인 전쟁의 큰 이벤트를 됐을 때 보면은 초기 반응은 확실히 별로 안 좋았죠. 격렬했고 이거는 정말 세상 망한다. 이제 전 세계는 끝이다. 평화의 시대가 끝났다. 이런 식으로 정말 거의 뭐 디스토피아적인 전망들이 오고 갔지만 예. 결국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원위치로 회복했다라는 게 과거 증시에서 보이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아니 시장이 지금 뭐 변동성도 우리나라 증시 이번 주만 하더라도 요동을 치고 화수 이틀 동안에 거의 20% 가까이 빠졌는데 이게 과연 과거의 패턴을 따라갈까?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건 정말 상황이 심각할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반문 충분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게 주식시장의 가장 큰 특성 중 하나가 보편적인 습성 중 하나가 선반영 학습 효과입니다.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한국 증시에 있어서 가장 큰 그 주가 충격을 만들어냈던 게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90년대 걸프전 그리고 2022년도 러우 전쟁. 이때 보면은 90년도 걸프전 때 주가가 그 시작하자마자 바닥 확인할 때까지 약 2개월에 걸쳐서 14% 정도 빠졌습니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도 저희가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때도 러시아가 2월 24일에 우크라이나 침공한 다음에 그 이후로 7개월 동안 저점을 잡을 때까지 주가가 20% 빠졌습니다. 우리 이틀 만에 20% 그쵸. 빠졌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20% 빠진 거에는 지금 우리 증시 입장에서
향후 이 중동 사태가 가져올 수 있는 워스트 시나리오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 부분을 선반영하려 들었다. 그런 이렇게 좀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수가 장 초반에 빠졌다가 올라온 것도 어느 정도 이제 과거의 재료 그 학습 효과를 좀 발동이 돼가지고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부여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주 초반에 그렇게 폭락, 폭등 그것이 조금 좀 잦아드는 이렇게 수그러드는 느낌 네. 이런 느낌도 오늘 장엔 보이는 것 그 같아요. 이른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약간의 이제 그 내공이랑 또 되셨을 학습 것 같아요. 효과가 예, 왜냐하면은 다음 주에 시장이 4, 5% 빠져도 예전에는 하루에 4, 5% 빠지면 이거 어떡하나 막 블랙 먼데이, 블랙 그 화요일 막 검은 화요일 이랬는데 이제는 약간 뭐 그냥 그런갑다. 약간 이런 식으로도 좀 내성이 생기지 내성이 않을까 생기는, 이렇게 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장을 보면은 사실 뉴스도 뉴스지만 수급이 좌우한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한재영 위원께서는 평소 시장 분석에 이제 투자 심리나 수급을 중시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폭등 폭락이 이어진 이런 상황에서의 시장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수급 상황은 뭐 일단 유동성이 너무나도 넘쳐나죠. 예탁금 아마 이제 오늘 거는 아직 뭐 다음 주 돼야 확인이 될 텐데 아마도 140조 원대를 돌파할 것 네. 같습니다. 조만간에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게 140조 원대는 저희가 보지 못했던 숫자이고 지금 1월 달부터 예탁금 월간으로 계산해 봤을 때 매달마다 10조 원씩 예탁금이 늘어나요. 그 말은 증시 주식 시장을 살려고 그 들어올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이 하루 그 월마다 10조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네. 증거니까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하다. 근데 지금 그 유동성들이 초기에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까 그 초반 방송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의 방향성들의 변동성들이 불가피하게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 투자 자금들은 이제 친숙성 평양,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에 투자하거나 남들 말 듣고서 이제 좋아 보이는 기업들 투자하는 군집 행동 이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새로 들어온 자금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ETF라는 또 훌륭한 수단이 있는데 ETF 같은 경우도 들어왔다가 무차별적으로 주가를 다 올렸다가 또 저희가 수요일에 겪었던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하락할 수 예. 있는 그런 좀 변동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중간중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 변동성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예전과는 다르게 좀 구조적으로 시장 사이즈가 커지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성장통 시행착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수급은 좀 이걸 것 같아요. 외국인들 왜 이렇게 파냐? 네. 시장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제가 오늘 것까지는 데이터를 체크는 못 해봤는데 어제자 기준으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25조 정도 팔았고 네. 거기서 33조 정도를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중심으로 이렇게 주거를 파는데 시장이 앞으로 우리가 밝을까?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손에 놀아나는 장세 아닌가? 이런 식의 좀 판단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외국인의 수급 이렇게 순매도로 찍히는 거 예전이면 저도 되게 우려했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게 우리나라 증시의 외국인 수급을 한번 쫙 시계열로 살펴보면은 외국인 코스피 저희가 뭐 거래소에서 확인하는 HTS에서 찍히는 외국인의 그 순매도 자금과 ETF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의 그 매매 패턴이 동일했어요. 그 거래소에서 그 코스피 외국인 순매도 찍혔다. 그러면 그날 ETF를 통해서 들어온 외국인 패시브 수급도 순매도로 찍히고 같은 추세를 형성했는데 지금 올해 연초 이후 이렇게 됐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순매도 자체는 계속 저희가 숫자로는 찍히면서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는데 순매수 추이는 그 ETF를 통해 들어오는 특히나 대표적으로 EWI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현상을 의미할까? 최근에 이렇게 그 반도체 중심으로 많이 판 외국인들은 이제 그 반도체 비중들이 본인의 포트에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워낙 너무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오다 오르니까. 보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비중 조절한 것도 있고 또 지금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2월 말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상황들이 좀 녹록치가 않았잖아요. 중동 전쟁 리스크도 좀 확산이 되고 있었고 미국 AI주의 신용 불안들도 있었고 얼마 전에는 은금 폭락하면서 귀금속 사태도 그 시장도 별로 안 좋았었고 그러니까 그쪽 시장에서 발생한 손실이나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좀 황금성이 좋은 우리나라 증시를 먼저 선제적으로 팔고 더군다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돈 싸들고 증시 객장으로 달려오면서 반도체주 사니까 외국인들이 팔아도 반도체주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도 반도체 원래는 뭐 가상의 숫자로 1조 팔 거
1조 팔아도 시장 계속 주가 계속 올라가네. 그럼 2조 팔고 이런 식의 행태를 자행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패시브를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그 자금들은 계속 오고 있다는 거,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 이거를 놓고 보면은 아직 우리나라가 그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빠질 만한 자리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는 과거하고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의훈 연구원, 이게 사실 뭐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번 장에서 가장 힘들게 이번 주를 겪으신 분들이 6,000포인트 위에서 사신 분들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최근에 강하게 올라간 섹터에 많이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주가가 급등락을 할 때는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사실 그 6천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아무리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실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본인의 투자 성향이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과 같은 위기의 장세에서는 좀 투자자분들이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장 내에서 좀 리스크가 있거나 변동성이 크다라고 생각되는 종목은 과감하게 포트를 이제 줄이시거나 좀 많이 빠져 있고 이게 좀 잠잠해지는 구간에서는 물론 조금의 반등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부분에서 좀 다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는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장을 보면 사실 이번 주만 봐서는 판단이 좀 어려운 네. 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고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흔히 그 폭등과 폭락을 오랫동안 경험하신 분들은 공포도 느끼지만 또 네. 한편으로는 포모도 느끼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네. 이 사이에서 어떤 전략을 짜야 될까요? 균형의 미를 추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거는 너무 뭐 뻔한 상투적인 네. 이야기 같고 저는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 매도 결정은 그 후순위로 밀어두는 게 맞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보이는 핵심적인 이유는 다분히 이제 중동발 지정학적 사태 리스크인데 저는 이거 아까 그 러우 사태를 통해서 뭐 주가 20% 빠진 이 사례를 통해서 비유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그거는 바닥을 잡아간 재료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왜 바닥이었을 가능성이 높냐라면은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을 보다 보면은 밸류에이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뭐 주가 수익 비율, 주가 순자산 비율. 그래서 저는 주가 수익 비율,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는지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수요일 날 저희가 10% 넘게 코스피가 폭락해서 5,040포인트까지 5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PER이 8.1배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8배 밑으로 가냐 막 그랬었죠. 네, 이게 8.1배가 어느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 이거를 비유해서 드리면은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8.1배 초반까지 내려갔던 적이 한 4번 정도 있었어요. 금융위기. 그다음에 외환위기 때. 예, 그다음 금융위기, 닷컴버, 그다음에 그 2018년도 미중 무역 분쟁 때 10월 달에 코스피가 한 달에 10%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랑 그냥 코로나 팬데믹. 가장 최근이 작년 4월에 트럼프가 이렇게 하면서 해방이 날 때 그때 그만큼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단기간에 이렇게 내려온 거는 지금의 중동 전쟁과 또 혹은 속다부동과 맞물린 주가 하방 압력들은 어느 정도 가격 측면에서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다 반영했다라는 거고 혹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 지금 시장 다시 올라와서 밸류에이션이 지금 다시 8.5배, 8.6배까지 올라왔는데 그럼 우리가 또 빠져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는데 또 빠지려면은 또 그 8.1배나 8.0배가 깨지려면은 중동 말고 새로운 재료가 나와야지 저희가 그 근거를 할 수 있지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예전에 그 밸류에이션 저점까지 내려갈 확률은 저는 크지 않다라는 게 과거의 데이터에서 봤던 교훈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은 이렇게 변동성 장세에서는 성급한 매도 결정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호가창 계속 펴놓고 보시는 거 별로 건강에 안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코스피가 6,000포인트까지 가쁘게 올라왔다가 지금 극심한 변동성 장세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는 그런 시점으로 봐도 되지 않나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견조하게 버틴 종목 섹터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투자자들은 무엇을 담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여쭤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많이 빠졌을 때는 사실 이게 전쟁과 관련된 뭐 유가라든지 전쟁과 관련된 관련주들도 많이 출렁했지만 전혀 관련 없는 소프트웨어 종목이라든지 예.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장 자체가 확실히 변동성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 뒤를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시장에서 많은 관심도를 가질 수 있을까가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주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국내 관련된 이제 우주 관련된 기업들이 뭔가 어떤 사업적 성과가 잘 나와서 만약에 이 부분이 주가가 올랐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적 성과를 밸류에이션을 하거나 실적 추정을 해서 이게 몇 배를 주거나 해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되는 건데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주산업 시장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면서 받을 수 있는 밸류가 지금 얼마냐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스페이스X가 과연 6월달 혹은 3분기 중으로 이제 상장과 관련한 뉴스가 있을 때 얘네가 몇 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나오면 거기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해서 좀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쟁을 살펴보면 전쟁이 났을 때 첫 번째로 이제 타격이 되는 것이 결국에는 통신 시설입니다. 지상 통신망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받았을 때 소위 말하는 통신이 먹통이 되는 현상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것이 저궤도 위성 통신이에요. 그래서 저궤도 위성 통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위성 자체를 공격하게 되면 무력화는 시킬 수 있겠지만 위성 하나를 공격한다라고 해서 전체 위성망을 컨트롤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셧다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위성 통신망을 구축을 하는 거에 대한 돈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거의 돈 있는 국가들만 이제 구축을 하기 마련이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중국, 유럽 할 것 없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가 단위로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관측 위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관측 위성 같은 경우에는 저궤도로 뛰어 올렸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토, 영공, 영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토나 영공이나 영해를 침범을 하면 공격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을 하는 건데 우주 공간은 국가의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주 공간의 저궤도에 제가 위성을 올려놓으면 우리나라를 관측하는 시간보다 다른 나라를 관측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게 다른 나라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측 위성에 대한 수요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변하는 트렌드를 보면 이 관측 위성도 많이 발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문 주기를 높여서 거기에서 이제 정찰을 좀 더 자주 하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우주산업에 대한 수요로 많이 이어지고 있고 위성 서비스 수요나 이런 부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역시 발사 단가가 많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익숙하실 것 같은데 스페이스X의 펠컨 9 같은 로켓들이 등장을 하고 더 큰 로켓, 스타쉽이라든지 뉴글렌 같은 로켓들이 지금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발사 킬로그램당 발사 단가가 더 낮아지게 될 것이고 산업적인 성장 동력이 좀 더 가속화되는 그런 구간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저기 방사는 어픈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사는 업은 우주항공입니다. 맞습니다. 방사를 등에 업은 우주항공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최근 전쟁 양상을 보면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점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데 AI가 쓰인 핀포인트 타격은 물론 자폭 드론까지 이렇게 이런 변화 속에서 이 방산과 밀접하게 연관된 우주항공 산업의 역할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 부분을 지금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 앞으로 전망, 우리나라 산업 측면에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성통신 쪽을 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관측 위성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통신 쪽보다는 관측 위성에 대한 기술력이 더 좋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위성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궤도 위성통신은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만을 커버하기 위해서 소수의 위성들을 쏘아 올리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을 커버하기 위해서도 지구 전체의 위성을 다 쏘아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워낙 땅이 좁고 통신이 잘 발달되어 있다 보니 이 부분이 예타 통과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효용성 자체가 좀 많이 낮은 거죠. 예.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 현재도 지금 휴전 중이기 때문에 관측 위성 기술 개발력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무기 체계들 같이 그러다 보니 이제 중동이라든지 이제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관측 위성을 많이 가지고 이제 확보하고 싶어 하는데 미국이나 일본 제품, 유럽 제품들은 쉽게 말해서 좀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은 이제 성능은 좋은데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메리트가 있다 보니 그런 중동이나 유럽 쪽에서 우리나라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아까 전에는 제가
위성통신에 대한 부분이 국내에서는 좀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전쟁들이 계속해서 발발하면서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니즈가 효용성이 굉장히 많이 부각을 받았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거를 우리나라는 효용성이 떨어지니까 하지 말자라는 목소리에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는 지난해 12월 달에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도 많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타링크 서비스가 점점 국내에서 본격화가 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물론 B2C로는 침투율이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워낙 통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B2C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B2B 시장, 예를 들면 항공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배 위에서 그런 해상 시장 혹은 이제 군으로 납품되는 그런 군 쪽에서의 위성 통신 쪽은 또 이제 확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한지영 의원께도 이 질문 똑같이 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무엇을 담고 무엇을 정리해야 될지. 지금 뭐 일단 뭐 낙폭과대주를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주가 증시 보면은 낙폭과대주가 아닌 주식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선별을 해야 되는데 선별을 할 때 있어서 그 주식들의 주가를 움직이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동력이나 내러티브 그리고 실적 이게 훼손이 되지 않은 주식들에 주목을 해야 되고 저는 그거는 여전히 저는 반도체 쪽들은 비우고 가면 안 된다, 줄이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업황에 대한 전망들 계속 좋아지고 있고 또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컨센서스도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잖아요. 또 신기한 게 예전에 반도체가 주도주일 때 장세를 보면은 외국계보다 우리나라 그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반도체주들을 좋게 봤는데 지금 외국계들이 되게 좋게 보고 있죠, 상대적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는 게 외국계 증권사들 반도체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 많이 올려놨는데 왜 외국인들을 이렇게 계속 파냐? 이거 혹시 뭐 물량 떠넘기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파는 거는 업황을 파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가격과 비중. 그러니까 단기간에 너무나도 주가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거를 리밸런싱 하려는 그 성격이 강하지 반도체 업황이 정말 꺾이고 슈퍼사이클 내러티브가 끝났다 그런 성격으로 팔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또 이어질 수 있는 질문은 그럼 언제 외국인이 다시 반도체 살 건데 이거는 저는 3월 말 4월 초부터는 가능하다. 그때부터는 이제 기업들의 프리뷰 시즌에 들어가고 실제 반도체 주들의 실적들이 예. 발표가 되는데 그때가 되면은 우리나라건 해외건 국내외 그 반도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이들의 기업들에 대한 이익 전망 같은 것들을 한 번 더 레벨업 시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그동안에 업황이 좋은 거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반영을 해왔는데 이거 좀 더 반영할 게 있겠다라는 판단으로 한국 증시 반도체 중심으로 살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언제 팔아야 될지. 네, 그거는 지금 아직 뭐 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팔려면은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이제 정말로 제대로 꺾이거나 반도체 업종의 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 이게 혹시나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그 시점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실적 피크아웃 또 코스피의 주가 피크아웃 이런 좀 논란들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제가 봤을 때 상반기까지는 그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다들 이제 그거 예상하고 먼저 또 그렇죠. 땡겨서 뭐 그럴 움직일 수도 있는 있죠. 건데 근데 아직은 저희 최소한 그거는 저희가 5월 달까지는 가야 된다. 적어도 4월 말 SK 하이닉스 실적이랑 또 4월 말 5월 초에 있는 미국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 실적 네. 이것까지는 보고서 저희가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그리고 뭐 약간 뭐 이건 사실 별일이 없는 평시에는 상당히 중요하게 보도되고 관심을 가졌을 만한 상황인데 중동 사태가 좀 가려졌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 2016이 열렸죠. 여기서 이 통신 올해 테마가 지능의 시대고 여기 통신 인프라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조연설에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굉장히 많이 부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스페이스X의 CEO가 이제 직접 나와서 우리는 이제 6G를 위해서 위성 통신망을 더욱 더 크게 구축을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강조를 되게 많이 했던 게 스타링크 모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스타링크는 서비스를 쓸 때 안테나 접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안테나 접시가 필요하다 보니 이제 건물 옥상이나 이런 데 설치를 하고 고정된 장소에서만 사용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동 통신에 대한 불편함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번에 스타링크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다이렉트 투 C, 그러니까 셀,
그러니까 모바일 쪽에서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는 위성 통신을 스타링크 모바일이라고 리브랜딩을 하고 여기에 대한 위성들을 더 많이 띄워 올려서 2027년 말까지는 2세대 스타링크 모바일 서비스를 이제 개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현재 시점에서의 지금 통신 시장 자체는 지상 통신이 대부분을 먹고 있는 가운데 일부 니치 마켓들만 위성 통신 시장들이 들어갔었거든요. 음영 지역들을 중심으로. 그런데 향후에는 이제 이 음영 지역들을 중심으로 있는 퀄리티가 떨어지는 위성 통신들은 줄어들게 되고 통신 퀄리티가 높은 저궤도 위성 통신이 이제 장악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뒤에는 지상 통신까지 어느 정도는 시장 지배력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성 통신 시장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지하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는 서서히 좀 올라오는 구간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MWC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었습니다. 예, 아무튼 MWC 과거 같으면 많은 관심을 받았을 텐데 요즘 뭐 시장의 시선이 전부 다 중동 사태에 쏠려 있어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우리 끝으로 이 투자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이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뭐 공포의 사라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도로 흔들리면 사실 이거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비를 피하는 게, 소나기는 피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진짜 공포의 사락 그 격언대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일단 뭐 전자 쪽이 맞는 것 같고 그거보다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시장에는 머물러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된다라는 게 주식시장의 일반적인 격언이잖아요. 그리고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파민에 너무 취했지 마자. 예. 지금 보시면은 대형주 시가총액 1등 주식이나 뭐 2, 3등 주식사도 하루에 뭐 10% 폭등하고 하루에 10% 폭락하고 이 위아래의 그 변동성들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도파민을 자극하게 되고 아드레날린을 분출하게 만드는 그게 최근의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전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변동성이 큰 것도 이 도파민에 취한 성격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이렇게 아까도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거지만 너무나도 그 일간 수익률 변화에 너무 주목은 하지 말자, 집중은 하지 말자. 어차피 이 사태가 지나면은 전쟁이라는 거는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전쟁 이전의 주가 수준으로 올라온다. 이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최대한 그 주도주 저희가 그냥 이 말씀을 드릴게요. 2월 말까지 가지고 있었던 포트의 색깔들 있잖아요. 우리가 코스피 6천 간다 그리고 7천 간다라고 했을 때 들고 있었던 이 포트의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저는 좋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도 한 말씀 좀 드리면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데 우리도 소나기가 올 때 비가 정말 많이 오는 구간이 정말 짧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되게 좋은 말씀해 주신 게 사실 시간이 지났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다 동의를 하고 있고 미국이나 이란 입장에서도 봤을 때 이거를 전면전으로까지 가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이제 좀 완화가 되는 것이 맞고 그 뒤는 다시 산업적인 펀더멘탈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저는 좀 투자자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 게 안 볼 수가 없어요. 이거를 호가창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안 볼 수가 그래서 이거를 정말 안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비중이 이제 적으신 분들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좀 안 보기 위해서라고 하면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떠나라는 말은 아닌데 비가 정말 많이 오는 구간에서는 굳이 내가 여기에 대한 비중도가 높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많이 심리적으로 많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가 비중이 많이 높다라고 하면 지금 비 오는 시간을 좀 줄였다가 다시 비가 좀 그쳤을 때 다시 그 부분을 확보를 해도 기회는 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 저녁에 서울에 이제 비가 내리면서 그 많은 분들의 그 반응이 좀 달라졌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산을 샀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상의를 벗어서 머리만 가리고 뛰어가는 분들도 있었고 그냥 비 맞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소나기 장세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투자자들의 행동이 다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덧붙여가지고 그 정의훈 연구위원께서는 평소 지정학보다는 유동성 리스크가 우주항공주의 그 주가를 좌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지정학과 유동성 리스크 한꺼번에 불거지는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스페이스X 상장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오는 6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는 6월 28일 본인 생일에 이제 상장을 하고 싶어 하는데 뭐 늦어도 저는 3분기에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일론 머스크의 생각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전쟁의 양상을 알기 위해서 트럼프의 심리를 파악을 하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에서 일론 머스크가 어떤 부분을 언급을 했냐면 AI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해서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 AI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 인프라를 어디 구축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주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정말 우주 AI 인프라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100%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헤게모니 자체가 우주 쪽 인프라에 되게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좌표를 찍은 거죠. 그러면 그 좌표를 찍었다라는 거가 맞냐 안 맞냐라는 논쟁은 저는 몇 년 뒤에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거기에 좌표가 찍혔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당분간은 우주산업과 관련된 자금들이 우주산업 쪽으로 많이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고 나면 1.7조 달러 혹은 2조 달러까지 가게 되면 산업으로 편성이 되면서 패시브 자금들도 많이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내 종목들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끝으로 저 한재영 의원께 이거 여쭤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한 주, 이번 한 주를 정말 힘들게 버텨낸 투자자들 다음 주에는 어떤 자세를 의미해야 될까요? 저는 이거 짧게 드릴게요. 네.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들 한번 생각해 보자. 변한 거는 주가랑 투자자들의 심리입니다. 예. 변하지 않은 거,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 또 주식시장으로의 머니 무브. 이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저는 답은 나와 있다. 지금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비를 견딜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버틸 수 있는 그런 다음 한 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의훈 연구원께서는 뭐 투자자 여러분들께 막 드릴 말씀 있을까요? 저는 근데 이번에 좀 그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제가 많이 올라갔다는 게 느껴져요. 실제로 리테일이나 지점 세미나를 가도 과거와 대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지금 들어와 계신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에 있어서 제가 투자를 뭐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팔았다라고 해서 관심도를 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과 같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익적으로 물론 손실이 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배울 점도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고 어떤 뉴스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인지를 같이 파악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뭐 잃는다고 하더라도 얻어가는 게 좀 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는 정말 투자자 여러분들 좋은 경험, 뭐 괴로운 경험일 수도 있지만 이 경험은 나중에 분명히 자산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낀 점이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늘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공포와 포모 사이에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게 결국 시장을 버티는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제전쟁꾼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